역시 자네가 해준 국밥이 최고야. 자네가 끓여준 이 국밥 한 그릇이 내 전 재산 5천억보다 훨씬 가치 있어. 자네가 날 살렸네. 그 쉰 목소리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지옥 같던 현실에 떨어진 한 줄기 동아줄. 그것은 가장 비루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내게 찾아왔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때론 구원은 화려한 외양으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오후 2시. 식당이 가장 분주해야 할 점심 피크타임이 지났지만 가게 안은 적막만이 감돌았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아니라 애초에 채워지지 않았던 자리들. 서너 개의 테이블이 텅 비어 있고 벽에 붙은 메뉴판만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텅 빈 홀에는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를 때렸다. 째깍 째깍 째깍. 그 규칙적인 소음이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심장이 뛸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규칙적인 소음 사이로 파리 한 마리가 신경질적으로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천장 코너에서 창문으로, 창문에서 다시 테이블로. 죽음의 춤을 추듯이.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포스기로 다가갔다. 화면을 누르는 순간 오늘 하루가 숫자로 요약되었다. 오늘 매출 3만 원. 국밥 4그릇. 그게 전부였다. 그나마 오늘은 좀 많이 판 편이다. 국밥 한 그릇에 7,500원. 4그릇이니 3만 원. 어쨌든 턱없이 부족했다. 재료비만 해도 국밥 하나에 5천 원 이상.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 침을 삼켰다.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3년 내내 이력서를 썼다. 3년. 정확히 156주. 한 주에 평균 15곳. 그러니까 2340번의 지원. 2340번 중 최종 면접까지 간 것은 단 6번. 그리고 그 6번 모두에서 떨어졌다. 마지막 면접 때 면접관이 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당신의 스펙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음 기회를 기대하세요. 스펙이 부족하다? 대학 졸업장도 있고 토익 점수도 평범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뭐가 부족하단 말인가? 절망 끝에 내린 결정이 바로 이것이었다. 빚 5천만 원을 끌어다 차린 민훈의 백반.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보증금 2천만, 월세 150만, 인테리어 1천만, 주방기구 1천만, 식재료비 500만. 빚을 내고 또 내고 또 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심지어 사채까지.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포스기를 봤다. 오늘 매출 3만 원. 손가락이 떨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다. 아니, 울린 게 아니라 떨었다. 진동 모드로 설정해둔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몸을 떨고 있었다. 화면을 켤 필요도 없었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울리는 진동. 그건 정해져 있었다. 카드사 또는 대출이자 독촉.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다. 이자 미나 받네. 붉은 글씨가 눈에 칼처럼 박혔다. 하. 깊은 한숨이 가슴에서 나와 바닥으로 꺼졌다.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150만 원. 다음 달이 아니라 사실 이번 달 월세도 이미 20일이 넘었다. 건물주가 언제까지 봐줄까? 그리고 엄마. 엄마는 아직도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 의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수술비 2,500만 원. 보험이 일부 커버해주긴 했지만 환자 본인이 낼 부분이 1,200만 원. 잔금을 아직 못 냈다. 병원에서는 다음 주까지 낼 것을 재촉하고 있다.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수술 안 받아도 살아. 일주일 전 병실에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 힘없이 웃던 엄마의 얼굴. 속이 울렁거렸다. 아니, 울렁거린 게 아니라 찢어질 것 같았다. 열심히 살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다. 일요일도 설날도 추석도 없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걸까? 손가락이 냉동고 쪽으로 향했다. 소고기를 꺼내야 했다. 오늘의 반찬을 준비해야 했다. 냉동고 문이 열렸을 때 한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그것이 물리적인 냉기인지 아니면 현실이라는 이름의 냉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소고기를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오늘도 반찬을 줄여야 할까? 고기를 빼고 계란말이라도 추가할까? 김을 줄일까?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원가를 깎으면 손님들이 그것을 느낀다. 원가를 깎으면 음식의 맛이 변한다. 맛이 변하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게 악순환이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멈췄다. 칼을 멈춘 것이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누군가가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누군가는 이 밥 한 끼로 하루를 견뎌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이 밥의 따뜻함으로 하루의 추위를 녹일지도 모른다. 나라고 해서 질 낮은 밥을 낼 순 없었다. 가난이 착함까지 빼앗아 가면 안 된다. 칼이 도마를 내려칠 때마다 토닥토닥 하는 소리. 그것이 내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토닥, 토닥, 토닥. 규칙적인 칼질. 소고기가 얇게 슬라이스되고 있었다. 주방의 작은 LED 불빛 아래서 소고기는 장밋빛으로 반짝였다. 고기는 빼지 말자. 중얼거리며 된장을 푼 국물에 소고기를 넣었다. 소고기가 물에 닿는 순간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수증기 위로 살짝 구워낸 디포리의 향이 풍겨나왔다. 멸치가 아니라 디포리.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멸치는 너무 강하다. 국물이 자칫 흙냄새처럼 변할 수 있다. 디포리는 다르다. 조용하지만 깊다. 마치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담긴 역사처럼.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고 미역을 살짝 데치고 계란을 동글게 말아 옆에 올려놓는다. 고기는 따로 담아낸다. 그리고 밥 위에 고기를 올린다. 이 모든 과정이 내겐 명상이었다. 현실의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주방의 따뜻한 습기. 국물의 우릿한 향. 밥을 담는 주걱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살려놨다. 다 담았나? 확인했다. 국물, 고기, 달걀말이, 김, 파. 부족한 건 없었다. 오후 2시 30분. 여전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텅 빈 홀. 벽식의 초침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딸랑. 그 순간이었다. 풍경 소리가 울렸다. 마치 하늘이 나를 구원하려는 신호인 듯. 가게 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뭔가를 말하려다 목구멍에 턱 걸렸다. 문틈으로 비릿한 비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퀴퀴한 악취가 먼저 훅 끼쳐 들어왔다. 그것은 향수나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씻지 못한 몸에서 나오는 냄새. 사람이라기보다 동물에 가까운 냄새. 들어선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다. 다 떨어진 운동화, 발가락이 헤집어져 나오는 운동화.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깔깔이 점퍼. 점퍼의 원래 색깔은 검은색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회색을 넘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때로 변해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 헝클어진 수염.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 그것은 동네를 떠도는 노숙자 노인이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이런 손님이 들어오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한 대학생 손님이 있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다른 손님이 벌떡 일어나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며 나가버렸다. 그 손님은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떠먹었다. 돈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순간과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다. 그 순간 퀭하게 내려앉은 노인의 어깨를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거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혹은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다. 노인은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섰다. 마치 이곳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미안해하듯이. 내 눈치를 살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기 주인장. 마치 모래를 씹는 듯 거칠고 힘없는 목소리였다. 수십 년을 담배와 비와 바람에 노출된 목소리의 질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뜨뜻한 국물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노인의 손이 떨었다.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아니 추위보다는 무언가 더 깊은 절망에 몸을 굳히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사흘을 쫄쫄 굶었더니 눈앞이 핑 돌아서 혹시 모르니 한 그릇만 주실 수 있겠소?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사흘을 굶었다고? 4일을 음식 없이? 평소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정중히 돌려보냈을지도 모른다. 경영 위기에 처한 나로서는 무료로 밥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퀭한 노인의 눈동자에서 묘하게도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내 어르신.
편히 앉으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가장 깨끗한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선택인 줄은 정말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돌아가 밥을 푸고 국물을 담고 소고기와 반찬들을 예쁘게 담아냈다.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다. 마치 엄마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밥인 것처럼.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수저를 집으려다가 손이 너무 떨려 2번을 놓쳤다. 3번째에야 수저를 움켜쥘 수 있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국밥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떠올렸다. 침을 삼켰다. 입에 넣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탄식 같은 소리였다. 길고 깊고 마치 수십 년을 기다린 것을 드디어 만난 듯한 목소리. 뭔가 이상한데? 보통 노숙자가 음식을 먹을 땐 더 급하게, 더 탐욕스럽게 집어넣는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다. 마치 이 음식을 감별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어딘가에서 본 느낌이 드는 것처럼. 한 숟갈마다 눈을 감고 마치 그 국물 하나하나가 귀하디 귀한 보약인 것처럼. 후루룩 후루룩. 국물을 빨아먹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 육수를 멸치가 아니라 디포리로 냈구만 깊어. 나는 숨을 잠깐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노인이 어떻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디테일이었다. 국밥의 속살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요리사이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노인은 계속 밥을 먹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밥 위에 계란말이를 얹어 먹고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감았다. 마치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급할 게 없다는 듯이 천천히 존중하듯이. 그릇이 비자 노인은 천천히 수저를 놨다. 그리고 내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퀭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마치 죽음의 장막 뒤에서 꿰뚫어보는 눈처럼.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마치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앞으로 자주 와도 되겠나? 그 질문은 소박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 내 앞날을 바꿀 운명의 실타래가 걸려있으리라곤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나는 웃음을 지었다. 네, 어르신. 언제든 오세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현실은 여전히 끔찍했다. 월세도 밀려있고 엄마 수술비도 아직인데.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노인은 일어서며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바라봤다. 밥값은? 오늘은 개업 1주년 이벤트라 공짜입니다, 어르신. 거짓말이었다. 개업한 지 겨우 3개월. 1주년이 아니라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처지인데. 하지만 그 거짓말이 필요했다. 노인이 돈을 내려고 한다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노인은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었다. 길고 깊은 시선. 마치 내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렇구만 그렇구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 노인은 천천히 가게 문을 향해 걸었다. 어르신.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다. 다음엔 따뜻한 옷이라도 챙겨오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노인은 문턱에서 멈췄다.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본 것 같았다. 퀭한 눈에 맺혀 있는 것. 눈물인지 빗방울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 알았네, 젊은이. 정말 고맙네. 그리고 노인은 비에 젖은 거리로 사라졌다. 테이블 위에는 비어있는 국밥 그릇만 남아있었다. 나는 그 그릇을 들었다. 뭔가 남아있었다. 국물에 배인 소고기의 향긋함. 내가 3개월 동안 이 가게에서 만들어낸 유일한 결과물.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그릇을 씻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알 수 없는 설렘과 함께 잠에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마치 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예감 같은 것.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이 만남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지. 비가 오던 그 오후, 텅 빈 가게에서 인생이 뒤바뀔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저 그날은 벼랑 끝에서 내 손을 잡아준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시 내일이 올 것이다. 그 노인이 다시 올까? 그런 희망이 생겼다. 첫 번째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쁨을 느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그릇의 밥. 그 밥이 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날이 밝았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철렁해졌다. 지난밤 나는 그 노인을 계속 생각했다. 디포리의 향을 아는 노인.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노인.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다. 오늘도 올까? 중얼거리며 가게를 열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둡고 쌀쌀한 시간이었다. 모닝이 담긴 휴대폰 화면에는 또 다른 연락이 와 있었다. 건물주 최만석 월세 내일까지 안 내면 경고 2차 들어간다. 손가락이 떨렸다. 내일까지. 그건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국물을 우려내는 과정부터 시작했다. 멸치 대신 디포리를 펼쳐 냄비에 넣었다. 어제 그 노인이 맛본 육수의 맛. 오늘도 같은 맛을 내야 했다. 아니, 더 좋은 맛을 내야 했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하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왜 나는 그 노인에게 공짜 밥을 주었을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하루에 3만 원도 못 버는데 무료로 밥을 줄 여유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어제 그 노인의 떨리는 손을 봤을 때, 그 퀭한 눈빛을 봤을 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엄마 대신 누군가를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위안. 한숨을 쉬며 국물을 저었다. 1시간, 2시간. 국물을 우려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자꾸만 문을 바라봤다. 손님이 올까봐. 아니, 정확히는 그 노인이 올까봐. 기대하고 있었다. 정말로.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자조적으로 웃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루 3만 원도 못 버는데 무료 밥을 주고 있다니. 어제는 그 노인 때문에 다른 손님이 나갈까봐 떨렸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왔던 건 그 노인뿐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무료 밥을 하나 더 준 셈이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지. 한숨을 쉬며 국물을 걸러냈다. 국물의 색깔은 맑고 노란색이었다. 마치 황금 같은. 내 인생과는 정반대로. 오후 1시. 가게 문을 열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추적추적.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날씨가 이럴 땐 보통 손님이 더 적어진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기 옆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매출 0원. 오후 1시 30분. 여전히 손님이 없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주식지수, 취업난, 청년 자살률. 모두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뉴스들이었다.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돈 많은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도와주는 그런 식의 드라마. 현실이 이러면 좋겠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오후 2시. 대기 중. 오후 2시 20분. 그때였다. 딸랑. 풍경 소리가 울렸다. 가슴이 철렁 올라왔다. 비를 맞은 모습으로 한 사람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건 어제의 노인이 아니었다. 중년 여성이었다. 남은 반찬을 사가는 손님이었다. 여기 떡볶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나는 떡볶이를 담아주었다. 15,000원. 그 여성이 가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째깍째깍.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 역시 안 오겠네. 가슴이 쳐졌다.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냥 우연일 뿐. 일회성 손님. 그것뿐이었을 거야. 주방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다. 밥을 지어야 했다. 손님이 없어도 혹시 모르니까 밥은 지어야 했다. 밥이 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밥이 식으면 국밥의 맛이 떨어진다. 국밥은 따뜻함이 생명이다. 밥의 온기, 국물의 온기, 그리고 손님의 마음의 온기.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완성되는 음식이다. 오후 3시. 손님이 또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도 떡볶이를 사가는 손님이었다. 8,000원.
오후 4시. 여전히 텅 빈 가게. 나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다. 천장의 전등. 하얀색의 평범한 전등. 그 전등도 비용이었다. 저 전등을 켜는데도 돈이 든다. 매일 8시간을 켜면 한 달에 얼마가 될까? 그런 계산만 자꾸 해졌다. 입을 다물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 창밖에 비가 더 내려왔다. 추적추적, 추적추적. 그 빗소리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누군가 걷는 발소리. 힘들어 보이는 발소리. 마치 비바람에 맞으면서도 어딘가로 향하려는 발걸음 같은. 그리고 가게 문이 멈췄다. 사람이 서 있었다. 가게 문 밖에서.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구두를 신은 발은 물웅덩이 위에 서 있었다. 잠깐 그게 어르신? 나는 벌떡 일어섰다. 어제의 낡은 깔깔이 점퍼 대신 오늘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낡은 옷이었지만 얼굴은 같았다. 호랑이 같은 눈빛. 비를 맞은 순간에도 빛나는 그 눈빛. 그 눈빛이 내게로 향했다. 노인은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마치 비를 그 몸에 담아서 온 것처럼.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나는 기뻐서 얼굴이 화발갛게 달아올랐다. 지난밤 나는 그 노인이 다시 올까봐 잠을 설쳤다. 혹시 모르니까 좋은 소고기도 따로 챙겨뒀다. 어제의 고기보다 더 신선한 것. 더 질 좋은 재료. 그걸 오늘 쓰려고 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진심으로. 날씨가 안 좋은데 오셨네요. 노인은 어제처럼 쭈뼛거리며 들어섰다. 비옷도 없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하지만 뭔가 달랐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한 표정이었다. 마치 여기가 자신을 환영하는 공간이라는 걸 안 것처럼. 마치 이곳이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한 것처럼. 밥 먹고 가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머리에 빗물이 가슴팍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가장 깨끗한 테이블. 내가 준비해준 테이블. 이번엔 더 신경을 썼다. 밥을 담을 때 더 푸짐하게. 고기를 얹을 때 더 예쁘게. 국물을 담을 때 더 뜨겁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다. 반찬을 하나 더. 어제는 없던 반찬. 고등어구이. 지난주에 남은 것을 오늘 새로 데워낸 것이었다.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앞을 본 채로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사를 올리는 것처럼.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국밥에 밥을 말아 한 숟갈을 떠올렸다. 어제와 같은 탄식이 나왔다. 깊고 길고 마음 전체를 담은 듯한 탄식. 마치 수십 년을 기다린 것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역시 이 맛이 맞구나. 중얼거리는 말. 그 말 속에는 무언가 그리워하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목소리. 노인은 천천히 그리고 존중하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 그 소리가 나한테는 음악처럼 들렸다. 가게의 정막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 그 노인의 밥 먹는 소리가 내 가게를 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는 몰랐다. 그런 때는 여러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텅 빈 가게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이 노인의 소리는 뭔가 다르게 들렸다. 이 고기도 좋구만. 노인이 중얼거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신선하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노인이 날 감시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로 음식을 그렇게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인가?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안다는 것. 그건 단순한 노숙자가 할 수 있는 관찰이 아니었다. 음식의 깊이를 아는 사람. 국밥 육수의 종류를 아는 사람. 고기의 신선함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어르신 혹시 음식 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계속 밥을 먹었다. 마치 내 질문을 듣지 못한 것처럼. 혹은 답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한 숟갈, 또 한 숟갈. 고기를 넣고 고등어를 올려 먹었다. 그렇게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한 그릇을 모두 비웠다. 그리고 어제처럼 수저를 내려놨다. 그때 노인의 눈이 살짝 돌아 내 얼굴을 봤다. 고마워요, 젊은이.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런 마음을 먹으려면 참 대견하네. 말이 끝나기 전에 노인의 눈이 빛났다. 마치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눈. 그 눈으로 나를 훑고 있었다.
마치 내 모든 것을 읽어내는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앞으로도 자주 올 테니까 잘 부탁해요.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네, 어르신. 언제든 환영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노인이 일어서려고 했을 그때. 어르신, 이거 챙겨가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천주머니를 꺼냈다. 옛날식 주머니였다. 엄마가 주던 주머니. 그 안에는 아메를 몇 개 넣어뒀다. 감기에 좋은 생강사탕, 비상약, 비타민 약도 함께. 혹시 감기 걸리실까봐. 노인은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받자마자 손이 떨렸다. 마치 이걸 받는 게 너무 벅찬 것처럼. 마치 이렇게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이 오래된 일인 것처럼. 고마워요, 정말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뭔가 눈물을 참고 있는 것처럼. 감정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 것처럼. 자주 오실 거죠? 내가 물었다. 응. 자주 올게. 노인이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 약속이 담겨 있었다. 끝나지 않을 약속. 그리고 비에 젖은 가게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내가 손을 들었다. 노인은 뒤를 돌아 손을 들어 답례했다. 그 손이 비를 맞았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 마치 내 손과의 연결을 끊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한두 초. 우리는 손을 맞대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순간에. 그 다음 노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비 속으로 사라졌다. 오후 5시 15분. 노인이 간 후 나는 그릇을 정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마치 노인의 체온이 남아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매출을 확인했다. 오늘 매출 23,000원. 어제보다 적었다. 하지만 뭔가 기분이 달랐다. 그 노인 때문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노인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노인이 다시 왔다. 내일도 올까?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내일은 뭘 해주면 좋을까? 더 좋은 고기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 더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을까? 반찬은 뭘 해줄까? 처음으로 손님을 기대하는 설렘이 생겼다. 벼랑 끝에 서 있던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그것은 70대 노인 한 명의 다시 올게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내일이 오기를. 그 노인이 다시 오기를. 밤이 깊어갔다. 천장에 누워 나는 국밥을 끓이는 꿈을 꿨다. 노인을 위한 국밥. 더 깊은 육수. 더 신선한 고기. 더 따뜻한 손길. 꿈속에서 그 국밥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이 반복되었다. 오후 4시 30분쯤이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노인이 들어왔다.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마치 이것이 삶의 유일한 루틴인 것처럼. 어르신 오셨어요. 나는 매번 그 노인을 맞이했다. 설렘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응, 맞네. 노인은 항상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가장 깨끗한 테이블.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그 자리.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이 국밥이 없으면 못 살겠네. 그럼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럼 내일도 잘 준비해서 기다릴게요, 어르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매일 밤 나는 계산을 했다. 노인 때문에 나가는 비용을 따졌다. 노인을 위해 더 좋은 재료를 구하는 비용. 반찬을 하나 더 주는 비용. 밥의 양을 늘려주는 비용. 모든 것이 돈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150만 원. 전기가스수도 30만 원. 식재료비 120만 원. 대출금 이자 80만 원. 총합 380만 원. 그리고 월 평균 매출 350만 원. 30만 원의 손실. 매달 더 빠져나가는 돈. 입을 다물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 노인이 오면서 다른 손님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냄새나는 노숙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편해했다. 어제도 그랬다. 한 직장인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노인을 봤다. 콧잔등이 찌푸려졌다. 아, 이거 너무 냄새나네. 그는 즉시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나는 뒤따라 나갔다. 아니, 자리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아. 아,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 남자는 가버렸다.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다.
그것도 내 손실이었다. 재료비로 이미 7,000원이 들어갔으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더 빨리 파산할 것이었다. 계산이 복잡해졌다. 손님 하나당 재료비 570원. 한 명의 손님이 안 오면 570원의 손실. 노인은 무료. 노인을 위한 추가 재료 230원. 결과적으로 노인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다면 한 달에 10명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10명 6,000원 6만원. 달에 6만원의 손실. 하지만 그 노인을 쫓아낼 수도 없었다. 왜? 모르겠다. 정말로 모르겠다. 그냥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 노인의 떨리는 손. 호랑이 같은 눈빛. 이 국밥이 없으면 못 살겠네라는 말. 모든 것이 나를 묶어두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건물주 최만석이 나타났다. 아침 10시. 날씨는 맑았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물을 새로 끓이고 있었다. 그때 까만 벤츠가 가게 앞에 섰다. 심장이 철렁했다. 벤츠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카라 안에서 금목걸이가 보였다. 명품 시계를 찬 손가락. 깨끗한 정장. 하지만 얼굴 표정은 탐욕스러웠다. 오만함이 벤츠에서 내렸다. 그것이 최만석이었다. 어이, 민우. 나왔어. 목이 굵은 소리로 외쳤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손을 모으며 인사했다. 뭐하냐? 가게는 잘 되냐? 최만석의 눈이 가게 안을 훑었다. 여전히 텅 빈 테이블들. 여전히 적은 손님. 네,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잘하고 있다고? 하하. 그의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이 동네 국밥집은 이미 5개야. 넌 뭐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심장이 철렁철렁거렸다. 저는 성실함으로. 성실함? 하하. 최만석이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웃음이었다. 성실함은 돈이 아니야, 꼬마야. 돈이 없으면 국밥도 밥도 아니야. 그의 손가락이 가게 안을 가리켰다. 텅 빈 홀. 텅 빈 테이블들. 그리고 포스기에 적힌 매출. 뭐 이거다. 매일 3,040만 원? 이 정도면 월세도 못 내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나는 변명했다. 초기 단계. 3개월이 초기 단계냐? 최만석이 코웃음을 쳤다. 자, 내가 좋은 소식을 줄게. 이 가게 자리 말이야.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기로 했어.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월세를 50만 원 올려줄게. 그럼 어때? 감사하지. 50만 원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월세가 150만 원인데 50만 원을 올리면 200만 원이 된다. 그건 불가능했다. 못 내겠다는 말이네. 그럼 가게 비워. 내달 1일까지. 최만석이 통보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건물주님 제발. 나는 애원했다. 이미 계약했어. 프랜차이즈는 하루에 1,000만 원 매출이야. 넌 뭐? 3,040만 원?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당신 같은 한심한 놈들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 알겠어? 건물주님.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월세도. 노력? 하하. 그의 웃음이 거리에 울렸다. 노력으로 밥 벌어먹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지. 어린 놈이 뭔 소리를 하냐. 최만석이 담배를 꺼냈다. 가게 안에서 보란 듯이.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가게 안을 다시 살폈다. 마침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나는 밥을 지었다. 밥을 담아놨다. 몇 개의 그릇에 밥이 담겨 있었다. 텅 빈 가게. 하지만 준비해둔 밥. 저 밥들은 뭐야? 손님이 없는데 왜 자꾸 밥을 지어? 최만석이 물었다. 제가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 손님이 없는데? 최만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알 것 같은데. 저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지. 가슴이 철렁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매일 오후 4시쯤 저 거지가 오잖아. 그리고 자넨 밥을 주고. 공짜로. 최만석이 한 발 더 다가왔다. 담배 연기가 내 얼굴에 들었다. 자, 저기 저 거지 한 명 때문에 이 깔끔한 가게의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 건물주님. 저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걸 모르냐? 나한테는 이미 여러 사람이 불평했어.
여기 냄새 난다고. 여기 거지가 온다고. 최만석이 하나하나 세웠다. 그 거지 때문에 이 자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다. 모두 사실이었다. 정말로.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으로 저 거지를 가게에 들이지 마. 아니면 난 월세를 100만 원 올려버린다. 알겠어? 최만석이 명령했다. 마치 국법을 내리는 왕처럼. 제발.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절박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이 사람은 제 손님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온몸으로 저항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최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손님? 저놈이? 그가 손을 들었다. 마치 나를 때릴 기세로. 손가락이 펼쳐졌다. 마치 도끼처럼. 거지 새끼 때문에 나한테 대항하는 거냐? 그 손이 나를 향해 내려오려던 그 순간. 가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나? 그 목소리는 바로 그 노인이었다. 오후 3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타난 노인이었다. 최만석이 돌았다. 노인을 보자 최만석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아, 냄새나게 또 저거지 받았어? 최만석이 코를 막았다. 이 망할 냄새. 가게 물 흐리지 말고 방 빼. 나가. 그가 손가락질을 했다. 마치 개를 쫓아내듯이.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제 손님입니다. 건물주님, 제발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온몸으로 최만석과 노인 사이에 섰다. 이 사람은 제가 모셔야 할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최만석이 나를 밀었다. 힘껏. 뭐라고, 이 미친놈아. 거지한테 고개를 숙인다고. 내 몸이 뒹굴었다. 테이블에 부딪혔다. 통증이 흐르고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네, 이분은 제 손님입니다. 최만석이 주먹을 날렸다. 그 주먹이 내 얼굴을 향했다. 그 순간 노인이 손을 들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우아하게. 여기 좀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뭔가 다르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를 평가하듯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처럼. 최만석이 멈췄다. 주먹을 들다가 멈췄다. 주먹이 공중에서 떨렸다. 최만석이 노인을 봤다. 물? 이거지가? 최만석이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 웃음은 떨렸다. 최만석이 침을 뱉었다. 나가 씨발. 가게 밖으로 쫓아내려고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움직임이 우아했다. 마치 수십 년을 춤을 춘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아주 선명한 눈빛으로 최만석을 바라봤다. 그 호랑이 같은 눈빛. 마치 누군가를 기억하려는 듯이. 마치 조사하듯이. 최만석이 순간 움찔했다. 뭔가 그 눈빛에 압도된 것 같았다. 몸 전체가 경직되었다. 뭐야 이 눈빛은? 최만석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뭐? 최만석의 손이 떨렸다. 마치 겁을 먹은 동물처럼. 노인은 여전히 그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최만석이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또 한 발. 알았어. 내일 모레까지만 줄게. 그 다음엔 가게를 비워. 알겠냐? 최만석이 다시 명령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명령에 힘이 없었다. 가게 밖으로 나갔다. 검은 벤치의 문이 쾅 닫혔다. 그 순간의 침묵. 오직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째깍째깍.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미안합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 노인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그 노인 때문에 내 가게가 문을 닫을 상황이 됐다. 그런데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르신 내일 모레면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 노인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쫓아낼 수는 없었다. 정말로. 절대로. 48시간. 그것이 내가 남은 시간이었다. 내일 모레면 이 가게를 떠나야 한다. 5천만 원의 빚. 엄마의 수술비. 그리고 무너지는 꿈.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려고 했다. 밤새 나는 생각했다. 돈을 빌릴 곳이 있을까? 어디 은행이 망한 가게 주인에게 돈을 빌려줄까?
사채? 이미 진 빚이 너무 많았다. 대부업체도 이미 다 돌아봤다. 더 이상 돌아볼 곳이 없었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그 천장도 곧 남의 것이 될 것이었다. 누군가는 이 천장을 보며 새로운 꿈을 꿀 것이었다. 나는 이 천장을 보며 좌절을 경험했지만 다음 날 오후 나는 절망 속에서 가게를 열었다. 손님이 와도 오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어쨌든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았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게를 꾸미고 싶지도 않았다. 청소를 할 기운도 없었다. 그냥 문을 열고 앉아만 있었다. 포스기 옆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매출 0원. 오후 1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후 2시. 여전히 텅 빈 가게.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나의 심장처럼 들렸다. 불규칙하게. 약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오후 3시. 손님이 없었다. 노인도 없었다. 아, 맞다. 노인은 안 올 것이다. 최만석이 못 오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밥을 지었다. 노인이 올 수도 있으니까. 혹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밥은 지었다. 습관처럼. 사랑처럼. 밥을 담아놨다. 몇 개의 그릇에. 여전히 준비된 국밥. 여전히 기다려지는 손님. 오후 3시 30분. 가게 문이 열렸다. 그것은 노인이 아니었다. 중년 남자들이었다. 직장인들이었다. 5명. 한 회사의 단체 행동이었나? 여기 테이블 있어요? 앞장선 남자가 물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네, 어서 오세요. 나는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손님들이 될지도 모르는데. 남자들이 테이블에 앉았다. 가장 큰 테이블. 그들이 메뉴를 봤다. 국밥 5개. 그리고 반주로 주류도 좀 있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주류는 없습니다. 내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부족한 가게라고. 못난 가게라고. 아, 그래. 그럼 그냥 국밥이면 괜찮아.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5개의 국밥. 한 번에. 손이 떨렸다. 오랜만이었다. 오랜만에 여러 손님을 동시에 서빙하는 것. 모든 국밥이 같은 시간에 준비되어야 했다. 국물을 담고 밥을 올리고 반찬을 담았다. 정성을 다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손님들에게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들 앞에 국밥을 놨다. 오, 괜찮네. 냄새 좋은데? 앞장선 남자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을 봤다.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 그들의 표정.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 점차 만족으로 변했다. 이거 정말 괜찮은데? 요즘 국밥이 다 맛이 없는데 여기는 다르네. 한 남자가 말했다. 정말이야. 육수가 깊다. 다른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와서? 이제야 좋은 손님들이 오다니? 마지막 날에? 왜 이전엔 안 왔던 거지?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들의 만족감을 보고 싶었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내 음식을 사랑해주길. 계산이 얼마예요? 국밥이 한 그릇에 8,000원이니까 5그릇에 4만 원입니다. 남자가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포스기를 눌렀다. 띠띠띠. 신용카드가 승인되었다. 맛있었어요. 여기 다시 올게요.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지만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다시 오셔도 내일은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놀랐다. 왜? 건물주님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했다. 아, 그런 일이 있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잘하는 가게인데. 남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런 좋은 가게들이 자꾸 없어지네. 요즘 세상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이 가버렸다. 4만 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은 음식을 팔 수 있었다. 오늘은 오후 4시. 문이 다시 열렸다. 딸랑. 어서 오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명품 시계를 한 손목에 깨끗한 정장. 하지만 눈길이 곱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평가하듯이. 그가 나를 보자 손가락을 튀겼다. 자네 면접 때 밥심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친구 아닌가? 그 목소리. 나는 한순간에 알았다. 3년 전. 최종 면접. 면접관. 강 팀장. 내 꿈을 꺾은 그 남자. 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 팀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국밥집 사장님이 되셨네. 쯧쯧.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마치 나를 조롱하듯이.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국밥 한 개 주게. 가장 기본 것으로. 강 팀장이 앉았다. 가장 깨끗한 테이블. 노인이 앉던 그 테이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치욕감, 수치감, 모욕감. 모든 것이 한 번에 쏟아졌다. 3년 전이 떠올랐다. 면접실. 강 팀장이 내 이력서를 봤다. 당신의 스펙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내 꿈을 꺾었다. 3년. 그 사이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국밥집 사장이 되어 있었다. 국밥을 담았다. 기본 국밥. 반찬을 줄였다. 고기도 덜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화났다. 강 팀장에게 화났다. 3년 전 나의 꿈을 꺾은 그 남자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시스템에. 여기 있습니다. 국밥을 내려놨다. 강 팀장은 밥을 먹으며 계속 비웃었다. 정말 형편하네. 요즘 대졸자들 다 이 정도지.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 국밥집. 하하. 내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나는 포스기 뒤에서 그를 봤다. 그의 오만한 자세. 그의 비웃음. 그의 자존감. 당신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강 팀장이 또 비웃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거지짓은 안 해.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강 팀장이 국밥을 다 먹었다. 9,000원이지? 계산할 테니까 와. 나는 포스기로 갔다. 손이 떨렸다. 화로, 분노로,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으로. 9,000원입니다. 강 팀장이 신용카드를 낸 후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해둬. 넌 이 정도다. 국밥 사장. 하하. 그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화났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가게 문이 열렸다. 여기 있나? 그 목소리. 그 노인이었다. 오후 4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노인이 들어섰다. 빛에 젖은 옷으로. 강 팀장이 가는 길에 노인이 들어온 것이다. 마치 운명처럼. 마치 하늘이 준 선물처럼. 강 팀장과 노인이 한순간 마주쳤다. 강 팀장은 노인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또 거지냐? 노인은 강 팀장을 보자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길고 깊은 시선. 마치 누군가를 분석하듯이. 마치 조사하듯이. 강 팀장이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뭐 하는 거야, 아저씨? 가게 물 흐리지 말고. 강 팀장이 나가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노인이 남았다. 어르신. 나는 그 노인을 봤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르신. 목이 메었다. 오셨어요. 나는 감정을 참지 못했다. 마지막 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텅 빈 가게를 봤다. 마치 뭔가를 읽으려는 것처럼. 무슨 일 있었어? 건물주님이.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최만석의 협박. 월세 인상. 48시간 후 퇴출. 내일 모레면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강 팀장. 3년 전 면접에서 나를 떨어뜨렸던 그 남자. 지금 와서 또 날 조롱하고 간 그 남자. 그런 일이 있었나? 노인이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어르신. 내일이면 이 가게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아, 대기업 인사팀장이었어요. 제가 3년 전에 면접을 봤을 때. 노인이 눈을 감았다. 호랑이 같은 눈이 감겼다.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이.
마치 누군가를 조사하려는 듯이. 오래도록. 강 팀장 뭐라고 했어? 강준호라고 했어요. 노인이 눈을 떴다. 그 눈빛이 다시 빛났다. 호랑이처럼. 약탈자처럼. 그놈이. 노인이 중얼거렸다. 나중에 봐야겠네. 뭔가 위협적인 톤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벌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마치 정의를 집행하려는 사람처럼. 어르신? 나는 노인을 봤다. 그 표정이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려는 것처럼. 국밥 한 그릇 주게. 평소처럼. 노인이 앉았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정성을 들여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국밥을 담아냈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후루룩 후루룩. 그 소리. 그 소리가 가게 전체를 채웠다. 역시 이 맛이지. 노인이 중얼거렸다. 어르신. 나는 그 노인을 봤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인은 계속 밥을 먹었다. 많이 고생했네, 젊은이. 네. 나는 그 노인의 옆에 앉았다. 내일 모레면. 알았네. 내일 모레면. 노인이 밥을 다 비웠다. 그리고 내 얼굴을 봤다. 길고 깊은 시선. 마치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시선. 절대 포기하지 말게. 알겠어? 네, 어르신. 이 세상은 이상한 곳이야. 악한 놈들이 잘 살고 착한 놈들이 고생해. 노인이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는 아니야. 그 악한 놈들의 때도 올 거야. 어르신, 그냥 내 말을 믿고 있거라. 분명히 무언가가 바뀔 거야. 노인이 일어섰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 테니까. 네, 어르신. 기다릴게요. 노인이 가게 문을 열었다. 빛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어르신. 나는 손을 들었다. 노인이 손을 올려 답례했다. 그리고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노인의 발걸음을 지켜봤다. 그 노인의 어깨가 사라질 때까지. 오후 5시 15분. 나는 가게 문 앞을 봤다. 폐업합니다.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손에 들리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종이를 들지 않았다. 붙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일 이 시간에 그 노인이 오니까. 혹은 뭔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밤이 깊어갔다. 나는 천장에 누워 생각했다. 강 팀장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내 가게에? 그는 날 조롱하기 위해 온 것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노인의 눈빛. 강준호 나중에 봐야겠네. 그 말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벌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그 노인이 정말 누구일까? 그가 강 팀장을 어떻게 할 것일까?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었다. 내일 이 시간에 그 노인이 오겠다는 것. 그 약속.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노인의 이름을 모르면서도 그 노인을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흰 천장. 이것이 마지막 아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48시간이 지났다. 건물주 최만석은 오늘명도 소송을 할 것이었다. 경찰이 들어올 것이었다. 내 짐을 꺼내라고 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가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다. 프랜차이즈 카페.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는 그런 가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나의 온몸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어깨가 천근만근했다. 폰을 봤다. 3시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만 잤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불안했다.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마치 죽음 앞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세상이 끝나려고 하는 것처럼. 오전 10시. 나는 가게 문을 열었다.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 포스기도, 이 테이블들도, 이 냄비와 주걱도 모두 내 것이 아니었다. 차용금으로 산 것들이었다. 차입금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물건들. 5천만 원의 빚으로 구입한 것들. 입을 다물었다. 청소를 했다. 가게를 깨끗이 치웠다. 마치 다음 주인을 위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내가 들어올 때 이 가게가 얼마나 낡았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이 가게를 조금이나마 살렸다. 손님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 노인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끝이었다. 오전 11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민우님. 어머니의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로 잔금 1,20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처럼.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그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은행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없었다. 20만 원. 1,200만 원을 구하기에는 너무도 멀었다. 포스기의 매출금은 어제 4만 원, 그 전날 5만 원, 총 9만 원. 1,200만 원과는 너무도 멀었다. 계산을 해봤다. 엄마 수술비 1,200만 원, 가게 월세 150만 원, 전기가스 수도 30만 원, 식재료비 120만 원, 대출금 이자 80만 원, 총합 1,580만 원, 그리고 내가 가진 돈 110만 원, 1,470만 원이 부족했다. 계산기를 던졌다.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망했다. 완전히.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수술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의사의 말이 맞다면 증세가 악화될 것이었다. 그럼 엄마는 마비, 사망.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국물을 우려내기 시작했다.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밥을 지었다. 반찬을 준비했다.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그 노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오후 3시. 가게 문 밖에서 발걸음이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최만석이 올까? 혹시 경찰이 올까? 혹시 추심원이 올까? 가게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은행원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원. 안녕하세요, 민우님. 대출금 독촉입니다. 이번 달까지 8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은행원이 말했다. 공식적인 목소리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마지막 독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납부 기한은 3일입니다. 납부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은행원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은행원이 가버렸다. 포스기 옆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매출 0원. 오후 4시. 노인이 안 왔다. 오후 4시 10분. 오후 4시 20분. 오후 4시 30분. 여전히 노인이 없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혹시 최만석이 노인을 위협했을까? 혹시 노인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 혹시 노인이 정말로 다시 안 올 건 아닐까?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이 다가간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내 시간이 끝나간다는 신호처럼. 오후 5시. 드디어 가게 문이 열렸다. 어르신. 나는 벌떡 일어섰다. 기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하지만 들어온 것은 노인이 아니었다. 최만석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2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최만석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웃음이 떠 있었다. 민우, 이제 시간 끝이야. 가게를 비워. 최만석이 선포했다. 마치 왕의 명령처럼. 마치 법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건물주님. 나는 애원했다. 제발 조금만. 조금만. 너는 이미 한 달을 더 줬어. 이제 진짜 끝이야. 최만석이 손가락질을 했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섰다. 여기 가게 주인이세요? 네.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현재 건물주와 계약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명도 판결에 따라 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차갑고 객관적이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지금이요? 정말?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절박했다. 제발 내일이라도 하루만 더.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내일?
이미 법원명도 판결이 나왔어. 오늘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된다. 경찰관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최만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제 느낌이 오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약한 놈들은 이렇게 짓밟혀. 그가 포스기를 봤다. 이것도 다 가져가. 최만석이 명령했다. 아니 이건. 나는 반발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가로막았다. 이건 건물주의 물건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입니다. 뭐? 이것도 내 물건이야.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게 내 물건이야. 최만석이 손가락질을 했다. 마치 노예를 지목하듯이. 그리고 그 거지 노인도 못 들어오게 해줄게. 안심해라. 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끝났거든. 최만석의 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마치 쌓인 돌처럼. 마치 산같이. 경찰관이 다시 말했다. 1시간 안에 짐을 정리하세요. 안 그럼 강제 집행됩니다. 1시간. 60분. 3600초. 그것이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5천만 원의 빚. 엄마의 수술비. 나의 꿈. 그리고 1시간.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할 1시간. 나는 가게를 봤다. 3개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가게. 노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가게. 손님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던 이 가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앞치마를 벗었다. 포스기 옆에 메모장을 챙겼다. 그 안에는 노인이 좋아하는 국밥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육수의 온도, 디포리의 양, 밥의 질감, 고기를 얻는 방법.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그것만은 챙겼다. 나의 유일한 자산,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기억.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추적추적. 나는 비를 맞으며 섰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노인과의 추억이 담긴 메모장. 그것이 내가 남은 것이었다. 5천만 원의 꿈. 그것이 흙으로 돌아갔다. 가게 뒤에는 검은 벤츠가 서 있었다. 최만석이 웃으며 손가락질을 했다. 잘 있어. 다시 보자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다. 나는 거리로 나갔다. 누군가는 내 자리에 앉아 국밥을 끓일 것이었다. 누군가는 내 포스기로 계산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노인을 생각하며 끓인 국밥일까? 그것이 손님의 배고픔을 생각하며 담은 밥일까?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었다.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는 프랜차이즈. 따뜻함 없는 음식. 사랑 없는 서빙. 효율만 남은 음식. 나는 거리를 걸었다. 엄마 병원으로 가야 했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할까? 병실에 들어가 무엇이라 말해야 할까? 엄마 미안해. 수술비를 못 준비했어. 내가 실패했어.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사실을 직면해야 했다. 나는 실패했다. 완전한 실패. 돈도 없고 꿈도 잃었고 엄마 수술비도 못 모았고 자존심도 짓밟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비를 맞으며 울었다.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며 봤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누가 봤든 상관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 그때였다. 가게 앞에서 검은 세단들이 멈췄다. 3대. 그리고 한 대 더. 총 4대의 검은 세단이 나를 포위했다. 비서실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산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김민우님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높았다. 존경하는 톤이었다. 네. 나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회장? 내가 모르는 회장이 나를 찾다니. 빨리 차에 탑승하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이 손으로 차를 가리켰다. 가장 앞 검은 세단. 가장 큰 세단. 그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높은 사람처럼. 거대한 사람처럼. 나는 차에 탔다. 무언가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 순간. 차 안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을 봤다. 그것은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다른 모습이었다. 낡은 깔깔이 점퍼 대신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검은색의 명품 코트. 헝클어진 백발 대신 정갈하고 윤기 나는 머리를 하고 있었다.
백발이지만 품격 있는 그런 모습. 어르신. 나는 못 믿을 소리를 냈다. 그 노인이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마치 내 혼란을 즐기는 것처럼. 자네 이제 알았지? 내가 누군지. 어르신. 이름이 박태산이야. 진수성찬그룹의 명예회장 박태산. 그 말이 나를 맞았다. 진수성찬그룹.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 뭐 어떻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 자네 가게에 갔을 때 나는 이미 자네를 알고 있었어. 박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자네가 누군지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내 인사팀에서 떨어뜨린 젊은이. 꿈을 꺾인 젊은이. 그리고 지금 국밥으로 다시 살아가려는 젊은이. 회장님. 그리고 나는 그 강 팀장을 확인했어. 내 회사의 인사팀장이야. 그 녀석이 너를 떨어뜨렸고 너를 깔봤어. 박 회장의 눈이 찬 빛을 발했다. 그 녀석은 이미 자리에서 내려왔다.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을 거야. 내일부터는 직업도 없고 앞길도 없는 사람이 될 거고. 회장님. 그리고 이 건물주 최만석. 그 녀석도 확인했어. 박 회장이 창밖을 봤다. 검은 차들이 최만석의 건물로 향했다. 여러 대의 수사팀 차량들. 내 변호사단이 지금 저 녀석의 불법 증축, 탈세, 갑질을 모두 수사 의뢰했다. 이번엔 진짜 감옥 갈 차례야. 적어도 5년은 안 나올 거야. 회장님. 나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자, 이제 자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박 회장이 말했다. 첫 번째는 10억 원을 받는 것. 어머니 수술비, 가게비,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돈. 모두 다 충분한 돈. 박 회장이 잠깐 멈췄다. 두 번째는 내 그룹의 신메뉴 개발 이사가 되는 것.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자유롭게 하고 좋은 월급을 받고 회사의 지원을 모두 받는다. 둘 다 할 순 없나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내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했다. 하하. 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크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내가 맞추지 못했군. 나는 자네가 좋아. 자네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놈이거든.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본 사람 중에 정말 드문 놈이야. 박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다시 호랑이처럼 빛났다. 그렇다면 둘 다 해야지. 10억은 어머니. 수술비와 빚을 갚는 데 쓰고 이사직은 자네가 하는 거야. 회장님 정말.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뭘 해야 할까? 박 회장이 내게 물었다. 나는 자네가 뭘 원하는지 이미 알아. 하지만 자네 입으로 말해보게.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자네처럼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밥. 맛있는 밥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밥. 그런 사업 말이야.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내일부터 시작이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하늘은 맑아졌다. 검은 세단이 달렸다. 빗속을 헤치며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흐르고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마치 누군가 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꿈처럼. 박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조용히. 마치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노인일까? 낡은 깔깔이 점퍼를 입고 나타났던 그 노인이. 회장님.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군요. 박 회장이 나를 봤다. 그 호랑이 같은 눈.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눈. 응.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박 회장이 말했다. 자네를 찾은 건 강 팀장 때문이었어. 강 팀장. 내가 인사팀을 보니까 대체 누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좋은 인재들이 있는지 궁금했거든. 박 회장이 설명했다. 그래서 제 이력서를 확인하신 건가요? 응. 그리고 너의 면접 영상도 봤어. 박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강 팀장이 면접을 본 영상 말이야. 3년 전 녹음본.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영상에서 봤어. 자네가 얼마나 성실한지. 자네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강 팀장이 자네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정말.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그 이후로 자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봤어. 박 회장이 말했다. 자네가 가게를 낼 때도 알았고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알았어. 회장님. 그리고 자네가 나를 위해 밥을 지을 때 그때 알았어. 박 회장이 멈췄다. 자네가 진짜 인재라는 것을.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대기업은 스펙을 본다. 박 회장이 계속했다. 학점, 토익, 자격증. 그런 것들 말이야. 하지만 진정한 인재는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노숙자라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자네 같은 인재가 요즘 세상에 얼마나 드물겠어?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회장님, 그래서 왜 노숙자로 변장하셨던 거예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변장이라고 생각했나? 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난 진짜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었어. 그의 웃음이 차 안에 울렸다. 내가 살면서 너무 높은 자리에만 있었거든.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회장실에서만 살았어. 임원들과만 만났어.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나는 듣기만 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 박 회장이 창밖을 봤다. 자네 가게 앞으로 난 매일 걸어 다니고 있었어. 매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는 나를 손님으로 대했어. 거지라고 무시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박 회장의 눈이 다시 빛났다.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게 자네의 가장 큰 장점이야. 박 회장이 나에게 말했다. 자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야. 회장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 박 회장이 손을 들었다. 뭐가요?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해줘야지. 박 회장이 비서실장을 봤다. 비서실장이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이게 뭔지 알아?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강준호. 그리고 최만석의 파일이야. 박 회장이 폴더를 펼쳤다. 강 팀장의 사진이 보였다. 강준호는 내일부터 직업을 잃을 거고 최만석은 지금 경찰에 불려가고 있을 거야. 박 회장이 말했다. 정말 해고되셨어요? 응.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해고 통보를 했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 남자는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15년이 됐어. 박 회장이 강 팀장의 파일을 가리켰다. 그 사이에 수백 명의 인재를 떨어뜨렸어. 수백 명이요? 모두 자네 같은 착한 인재들이야.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승진했어. 박 회장이 말했다. 스펙 좋은 놈들만 뽑았으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박 회장의 눈이 찬 빛을 발했다. 회사가 망하려면 바로 그런 식으로 망해. 인심을 모르는 인사정책. 숫자만 보는 경영. 그게 우리 회사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 박 회장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다. 이건 최만석. 이놈은 건설업으로 부자가 됐는데 뜻하는 바가 없었어. 최만석의 파일. 그냥 더 많이 버는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갑질을 했고 법을 어겼고 사람들을 짓밟았어.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이런 놈들이 세상을 장악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박 회장이 나에게 물었다. 망합니다. 나는 즉시 대답했다. 맞아. 세상이 망해.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난 결심했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이런 놈들을 정리하고 자네 같은 진짜 인재를 키우기로. 저는 인재가 아닙니다. 나는 겸손히 말했다. 저는 그냥 자네가 인재가 아니라고. 박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자네는 5천만 원의 빚을 지고도 손님을 배고프게 하지 않았어. 그건 자네는 엄마 수술비가 부족해도 거지 노인을 쫓아내지 않았어. 박 회장이 계속했다. 그런 사람이 인재가 아니면 뭐가 인재야? 박 회장의 말이 나를 가슴으로 안았다. 이제부터 자네 인생이 시작될 거야. 박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그동안은 준비 과정이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차가 움직였다. 밤의 도시를 지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여기가? 나는 못 믿을 소리를 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다. 진수성찬 그룹 본사였다. 불이 밝혀 있었다. 밤이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제 자네 사무실이야. 박 회장이 말했다. 이곳에서 자네가 할 첫 번째 일은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사업을 설계하는 거야. 네.
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네를 위해 팀을 구성했어. 박 회장이 계속했다. 마케팅팀, 생산팀, 배송팀. 모두 최고의 인재들이야. 박 회장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다. 올라와. 나는 따라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1층에서 30층으로. 높이 올라갔다.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보였다.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박 회장이 물었다. 아니요. 우리 회사 통계로 따지면 매일 5만 명 이상이 끼니를 거른다고 해. 박 회장이 창을 통해 도시를 가리켰다. 5만 명. 이 도시에만. 5만 명이요. 자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을 거야. 박 회장이 나를 봤다. 사랑이 담긴 밥을. 자네가 그 노인을 위해 지었던 그 밥처럼.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이 벌렁거렸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30층. 문이 열렸다. 거기에는 거대한 사무실이 있었다. 유리창으로 된 사무실이었다. 도시 전체가 보이는 그런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케팅팀, 생산팀, 배송팀. 모두 나를 반겼다. 의사님 환영합니다. 그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다. 박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박 회장이 말했다. 준비돼 있어? 네,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다. 그럼 시작하자. 박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3개월 전 벼랑 끝에서 꿨던 꿈이 현실이 되었다. 박 회장은 그날 밤 다시 창밖을 봤다. 도시가 보였다. 그가 지배하는 도시였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 가장 빠진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 따뜻함이었다. 인심이었다. 사랑이었다. 그의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스펙으로만 채워진 조직이었다. 숫자로만 움직이는 기계였다. 초심을 잃은 회장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거리로 나갔었다. 낡은 깔깔이 점퍼를 입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정말로 이 도시의 밑바닥을 느껴보기 위해 그 감정은 3개월을 떠돌 때마다 점점 확실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했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달랐었다. 돈 없는 노인을 밥을 주었다. 손님으로 대했다. 존경했다. 그때 박 회장은 알았다.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다. 회사를 구할 사람은. 나는 사무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다. 같은 도시인데 보이는 것이 달랐다. 높이에서 보니 도시가 다르게 보였다. 이 도시에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나는 밥을 지을 것이다. 의사님, 첫 번째 메뉴는 뭘로 할까요? 마케팅팀 리더가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다. 그 노인이 좋아하던 국밥의 레시피였다. 이걸로 시작합시다. 나는 말했다. 국밥.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성.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우리는 일했다. 첫 번째 도시락의 메뉴를 만들었다. 정성껏, 사랑으로. 그 노인을 위해 지었던 국밥처럼. 아침이 되었다. 태양이 떠올랐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아침이었다. 누군가는 밥을 먹을 것이다. 누군가는 밥을 못 먹을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거야. 박 회장이 나타났다. 여전히 고급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호랑이 같은 눈이었다. 여전히 따뜻한 눈이었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을 거야. 박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게. 네, 회장님.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회장이 손을 들었다. 비서실장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깔깔이 점퍼가 있었다. 다 떨어진 운동화도 있었다. 이건 내가 거리를 돌아다닐 때 입었던 옷이야. 박 회장이 말했다. 앞으로 자네가 가져. 가끔 이걸 입고 나가봐. 이걸 입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잊지 말고. 박 회장이 말했다. 나는 그 옷을 들었다. 거친 청감이 손에 느껴졌다. 헛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뭐래. 박 회장이 말했다. 이건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이었어. 해야 할 일이요? 초심을 잃은 늙은이를 깨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야. 박 회장이 나를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아버지 같은 포옹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벼랑 끝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그 노인과의 만남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강준호는 그날 아침 깼다. 자명종이 울렸다. 6시. 매일 같은 시간이었다. 그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침 7시 출근, 8시 조회. 하루 종일 인재들을 평가하고 떨어뜨리는 일.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강준호는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 50대 초반. 명품 시계를 찬 손목. 깨끗한 정장.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는 중얼거렸다. 어제 그 국밥집에서 본 젊은이. 그 젊은이의 비참한 모습이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저 정도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끝난 거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거울 속의 그 웃음은 오만했다. 욕심 많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곧 사라질 것이었다. 강준호는 회사로 향했다. 벤츠를 운전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놨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듣지 않았다. 자신과는 무관한 뉴스라고 생각했다. 회사에 도착했다. 대기업 건물. 40층짜리 거대한 건물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인사팀이 있는 25층으로. 엘리베이터 안에는 여러 직원들이 탈 때마다 그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선들. 강준호는 그 시선들을 사랑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25층에 도착했다. 그의 사무실이었다. 인사팀장실. 좋은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다. 비서가 나타났다. 팀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강준호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회장을 보는 것은 드물었다. 자신이 회장을 보는 것은 더 드물었다. 네, 즉시 회장실로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강준호는 긴장했다.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인사팀의 좋은 실적을 칭찬하시려나 보군. 그는 자신감 있게 중얼거렸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다. 40층으로. 회장실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강준호의 마음도 올라갔다.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며, 더 많은 돈을 꿈꾸며 40층에 도착했다. 회장실 문이 있었다. 검은색의 거대한 문. 강준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회장의 목소리가 났다. 강준호는 들어섰다. 거대한 사무실이었다. 유리창으로 된 사무실. 도시 전체가 보였다. 그리고 회장실의 의자에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강준호는 경악했다. 그 노숙자가 회장이라니. 그 깔깔이 점퍼를 입고 국밥집에 들어갔던 그 노인이.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호랑이 같은 눈이 강준호를 바라봤다. 자리에 앉아. 박 회장이 말했다. 강준호는 앉았다. 거대한 의자였다. 하지만 그 의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강준호. 박 회장이 말했다. 네, 회장님. 자네 알아? 이 회사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는지. 박 회장이 물었다. 아니요. 15년 전이야. 자네가 인사팀장이 된 그날부터.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15년간 자네는 이 회사에서 수백 명의 인재를 떨어뜨렸어. 회장님, 저는 단지 기준에 맞는. 기준? 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다. 냉소였다. 스펙만 보는 기준 말이지. 박 회장이 테이블을 봤다. 모니터 화면이 켜졌다. 강준호의 3년 전 면접 영상이었다. 그 젊은이. 김민우. 면접을 보는 영상이었다. 이것 봐. 자네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어? 박 회장이 영상을 가리켰다. 영상 속 강준호가 말했다. 당신의 스펙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박 회장이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어제는? 박 회장이 물었다. 어제요?
어제 그 젊은이가 국밥집에서 밥을 팔고 있을 때 자네는 뭐라고 말했어? 강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기억 안 나? 박 회장이 말했다. 내가 말해줄게. 자네는 그 젊은이를 조롱했어. 재능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국밥집이 꼴이라고. 박 회장의 눈이 더 차가워졌다. 자네 알아? 그 젊은이가 뭐라고 있는지. 강준호는 침을 삼켰다. 지금 그 젊은이는 우리 회사의 신메뉴 개발 이사가 됐어. 박 회장이 말했다. 뭐예요? 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박 회장이 계속했다. 그리고 자네는? 박 회장이 서류를 펼쳤다. 강준호의 해고 서류였다. 오늘부로 인사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박 회장이 선고했다. 아니 회장님 제발. 강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15년을 일해온 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회장은 그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 눈빛만으로 강준호를 압도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박 회장이 말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의뢰했어. 조사? 자네가 면접 기준을 조작한 사실. 자네의 친분 관계자들만 뽑은 사실. 뇌물을 받은 사실. 박 회장이 하나하나 세웠다. 강준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강준호가 변명했다. 몰랐다? 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알았어. 다만 무시했던 거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회장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박 회장이 일어섰다. 하지만 난 봤어. 자네가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 것을. 박 회장이 강준호에게 가까워졌다. 강준호는 뒷걸음질했다. 그리고 난 깨달았어. 회사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는지. 박 회장이 말했다. 자네 같은 놈이 인사팀장이 된 그날부터. 회장님 제발. 강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돌아섰다. 나가. 박 회장이 명령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강준호는 나갔다. 인사팀장실. 그것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스를 집어들었다. 15년간 모았던 물건들. 그것들을 담아 나갔다. 직원들이 그를 봤다. 전 인사팀장 강준호. 이제 그는 아무도 아니었다. 최만석은 경찰서에 있었다. 경찰관들이 그를 신문했다. 불법 증축, 탈세, 갑질, 강압, 폭력. 경찰관이 나열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최만석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뭘 했다고. 최만석이 외쳤다. 이것 봐. 이 건물의 불법 증축 증거. 이 음성 기록. 이 고소장. 경찰관이 증거들을 놨다. 이 모든 게 조작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최만석이 중얼거렸다. 누가 조작했단 말입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박태산. 그놈이 조작한 거야. 내가 뭘 한 적이 없어. 최만석이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관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 회장이요? 진수성찬 그룹의 박태산 회장이요? 경찰관이 놀라며 말했다. 박 회장께서 직접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모두 확실한 증거입니다. 최만석은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모든 잘못이 드러났다. 불법 증축, 탈세, 그리고 무수한 범죄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최만석이 중얼거렸다. 변호사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적어도 5년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사무실에서 창을 봤다. 도시가 보였다. 그 도시의 어딘가에서 김민우는 도시락을 만들고 있을 것이었다. 그 도시의 어딘가에서 강준호는 직업을 잃은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 도시의 경찰서에서 최만석은 신문을 받고 있을 것이었다.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따뜻한 웃음이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정의였다. 악한 자들을 정리하고 착한 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비서실장. 박 회장이 호출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네, 회장님. 김민우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도시락 생산팀을 이끌고 첫 번째 배송을 준비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말했다. 성공하려나? 박 회장이 물었다.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다. 왜?
그분은 진심이니까요. 비서실장이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진심이 최고의 무기야. 박 회장이 다시 창을 봤다. 도시가 여전히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마치 희망이 담긴 도시처럼. 나는 도시락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 배송이었다. 5,000개의 도시락. 결식아동들을 위해. 독거노인들을 위해. 나의 손으로. 나의 정성으로. 국밥 육수의 깊이. 밥의 온기. 반찬의 정성.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거 정말 잘 나왔어요, 이사님. 팀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제 배송 나가면 되겠네요. 팀원이 말했다. 배송팀이 움직였다. 검은 차들이 도시로 나갔다. 학교 앞, 복지관 앞, 거리의 노숙자 쉼터 앞, 모든 곳에 도시락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표정. 그 다음엔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 누가 이걸? 한 아이가 물었다. 누군가 자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배송팀원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가슴으로 안았다. 강준호를 떨어뜨린 회사. 최만석에게 쫓겨난 가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 아이의 웃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으니까. 박 회장이 옆에 나타났다. 고급 코트를 입은 모습으로. 어떻게 됐나? 박 회장이 물었다.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나는 대답했다. 첫 배송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좋아. 박 회장이 말했다. 그런데 혹시 강준호와 최만석의 일은 들었나? 박 회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준호는 해고되었고 최만석은 경찰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정의는 늦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야. 박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그 정의의 도구였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들을 봤을까? 박 회장이 물었다. 아니었을 거야. 자네 덕분에 내가 깨어났고 자네 덕분에 그들이 정의를 받았어. 박 회장의 말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고마합니다, 회장님. 나는 말했다. 이제부터가 더 바쁠 거야. 이 도시에는 아직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박 회장이 말했다. 네, 회장님. 나는 대답했다. 그들을 위해 평생 밥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웃음을 지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것을. 국밥집에서 노인을 위해 지었던 그 밥.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5천 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도시가 되어 있었다. 1년이 지났다. 365일, 52주, 12개월. 그 시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 나는 현대경제TV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진행자가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진수성찬그룹의 신메뉴. 개발이사 김민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국밥집 사장이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네, 저도 꿈 같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진행자가 물었다. 1년 전 저는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시작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월세도 밀렸고 엄마 수술비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진행자가 동감했다. 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박 회장을 생각했다. 그분이 바로 진수성찬그룹의 박태산 명예회장이십니다. 아, 정말요?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다. 그분이 저의 가게에 매일 오셨습니다. 노숙자 형태로. 나는 박 회장이 깔깔이 점퍼를 입고 나타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정말이요? 진행자가 흥미로워했다. 네. 돈이 없으신 분이 오셨을 때 저는 공짜 밥을 드렸습니다. 나는 말했다. 당시 그 결정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분을 알아보셨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아니요. 그분이 정체를 밝혀주실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시에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절망의 극단에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박 회장님은 왜 그런 식으로 만나신 거죠? 진행자가 궁금해했다. 제 생각엔 박 회장님이 초심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회장이 되어 높은 자리에만 있으셨는데 진정한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현재 저는 진수성찬그룹의 신메뉴 개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무엇인가요? 진행자가 물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사업입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1년 전 저도 배고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있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네, 성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 매일 5만 개의 도시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5만 개요? 진행자가 놀라며 말했다. 네. 이 도시의 모든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진행자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행자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생각했다. 강 팀장의 비웃음, 최만석의 갑질, 벼랑 끝의 절망, 그리고 한 노인과의 만남. 제 성공 비결은 가장 배고플 때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 국밥이 제 인생을 바꿨고 지금 5만 명의 사람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합니다. 진행자가 감동했다. 카메라가 나를 비췄다. 그 순간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박 회장은 회장실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었다. 큰 화면에 나의 모습이 떴다. 제 성공 비결은 가장 배고플 때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입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비서실장. 박 회장이 호출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네, 회장님. 지금 도시락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박 회장이 물었다. 현재 전국 50개 도시에서 매일 50만 개의 도시락을 생산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50만 개요? 박 회장이 놀라며 말했다. 네. 이 속도면 곧 전국 모든 도시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다. 좋아. 정말 좋아. 박 회장이 웃었다. 그리고 김민우는? 박 회장이 물었다. 현재 CEO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서실장이 말했다. CEO요? 박 회장이 물었다. 네. 도시락 사업이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다. 박 회장은 다시 화면을 봤다. 내 모습이 화면에 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나. 제 성공 비결은 가장 배고플 때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입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민우. 박 회장이 중얼거렸다. 1년 후 에필로그 장면. 나는 새로 지어진 도시락 센터에 서 있었다. 거대한 건물이었다. 강철 구조의 현대식 건물. 그 안에는 5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모두 5만 개의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민우. 박 회장이 나타났다. 여전히 고급 코트를 입은 모습으로. 회장님. 나는 박 회장에게 달려갔다. 어떤가? 잘 돌아가고 있나? 박 회장이 물었다. 네, 회장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 이제 자네도 충분히 준비됐어. 박 회장이 말했다. 준비됐다고요? 응. 내일부터 자네가 이 도시락 사업 부문의 CEO가 돼. 박 회장이 선포했다. 네.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회장이 손을 들었다. 비서실장이 상자를 들고 왔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진수성찬그룹의 상징인 흰색 배지가 있었다. CEO 배지였다. 축하해, 민우. 박 회장이 나를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고마합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제부터가 더 바쁠 거야. 박 회장이 말했다. 이 도시락 사업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야 해. 세계요? 응. 배고픈 사람들은 이 지구 어디에나 있으니까. 박 회장이 말했다. 네, 회장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회장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처럼 진심 있는 CEO가 필요했어. 우리 회사가 구원받는 기분이 들어. 박 회장이 말했다. 저도 회장님 덕분입니다. 나는 말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벼랑 끝에서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계속 높은 자리에만 있으면서 초심을 잃었을 거야. 박 회장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야. 그게 인생이야. 박 회장이 도시락 센터 전체를 봤다. 거대한 생산 라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매일 나가는 5만 개의 도시락. 저 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지 알아? 박 회장이 물었다. 5만 명입니다, 회장님. 나는 대답했다.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많아. 박 회장이 말했다. 각각의 도시락이 누군가의 희망을 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뜻이야. 박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자네 국밥집에서 한 그릇의 밥이 자네의 인생을 바꿨듯이. 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자네가 그 역할을 해야 해. 박 회장이 말했다. 5만 명의 인생을 바꿀 밥을 만들어야 해. 네, 회장님. 반드시 하겠습니다. 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은 나에게 뭔가를 건넸다. 낡은 깔깔이 점퍼였다. 다 떨어진 운동화였다. 이것도 자네 것이야. 이제 자네가 이걸 입고 거리로 나가봐. 박 회장이 말했다. 그들의 입장을 잊지 말라는 뜻이야. 네, 회장님. 나는 그 옷을 들었다. 거친 청감이 손에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박 회장의 사랑.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5만 명에게 전해야 했다. 3년 후. 나는 UN 무대에 서 있었다. 전 세계 5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어로 말했다.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세계 정상들이 나를 봤다. 진수성찬 그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180개 국가에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현재 매일 5천만 개의 도시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박 회장을 봤다. 관객석에 앉아있는 박 회장이 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심장에 손을 올렸다. 가장 배고플 때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고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진심으로 봅니다. 그것이 진수성찬이 믿는 진정한 밥심입니다. 세계가 다시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벼랑 끝에서 절망했던 그 청년. 국밥집에서 손님을 섬기던 그 청년. 그 청년이 이제 전 세계의 무대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그릇의 밥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초심을 잃었던 늙은이가 한 청년으로 인해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전 세계를 깨우고 있었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밥심으로. 가장 배고플 때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개인의 구원이 세계의 구원으로.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당신도 분명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